1997년 IMF 때 환율이 1964원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은 1510원이죠. 숫자만 보면 지금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외환 보유액은 110배, 금융 시스템은 비교할 수 없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IMF는 안 온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1997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게 있습니다. GDP 대비 92%에 달하는 가계부채. 나라가 안 망해도 내 자산이 녹아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 차이가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루겠습니다. 요즘 환율 뉴스 보셨나요?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불과 9개월 전만 해도 1,350원대였거든요. 거기서 150원 넘게 치솟은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미 금리 차예요.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2.5%인데 미국은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미국 금리가 1%포인트 넘게 더 높아요. 돈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르잖아요. 당연히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둘째, 중동 전쟁이에요. 올해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은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3달러까지 올랐어요. 한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달러가 더 많이 나가는 구조예요. 셋째, 외국인 자금 이탈이에요. 올해 1월과 2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두 달 연속 총 20조 원 넘게 팔고 나갔습니다. 미국 투자자만 8.7조 원어치를 빼갔어요.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 차로 달러가 빠져나가고 전쟁으로 달러가 더 나가고 외국인까지 돈을 빼가는 거예요. 마치 욕조에서 물이 빠지고 있는데 수도꼭지까지 잠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달러는 없는데 나가는 달러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들 IMF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환율이 이 정도면 1997년 외환 위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1997년 IMF 때와 지금 진짜 같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나라 금고예요. 1997년 외환 위기 때 한국이 쓸 수 있는 달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고작 수십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요, 4,276억 달러, 110배가 넘어요. 세계 9위 규모입니다. 그때는 달러가 바닥나서 IMF에 손을 벌린 거잖아요. 지금은 금고에 달러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금융 시스템도 다릅니다. 1997년에는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부실해서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어요. 지금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에 빌려준 돈 중 떼일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부실 23.9조 원 중에서 이미 52.7%를 정리 완료했어요.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 1997년 한국은 다른 나라한테 빌린 돈이 더 많은 나라, 순채무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예요.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이 더 많은 순채권국입니다. 체급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대응 수단도 비교가 안 됩니다. 1997년에는 정말 맨주먹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IMF한테 구제금융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은 무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사이에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수합이 깔려 있고 추경 25조 원도 편성했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국가부도 위험이 있는 전통적 금융위기가 아니다. 게다가 4월 1일부터 한국이 세계 채권 투자자들의 추천 리스트 WGBI에 편입됩니다. 이게 되면 해외에서 70조에서 90조 원 규모의 돈이 자동으로 들어올 전망이에요.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별거 아니네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1997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바로 가계부채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빌린 돈 총합이 2,342조 원입니다.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대비 92%예요. IMF가 이 선 넘으면 경제 성장이 꺾인다고 경고한 기준이 80%인데 우리는 이미 12%포인트나 넘어섰습니다. 1997년에는 가계부채가 낮았어요. 그래서 나라만 살리면 됐습니다. 정부가 IMF한테 돈 빌려서 외환 보유고 채우고 기업 구조 조정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2026년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라는 괜찮은데 개인이 위험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수도권 집값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금리를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환율, 집값, 물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금리 인하를 막고 있습니다. 금리가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대출이자 폭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변동금리 4%로 빌렸다면 연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월 16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자로만 나가는 겁니다. 금리가 안 내려가면 이 부담이 계속되는 거예요. 버티다 못한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고 경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1.7%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급락하는 추세예요. 그 사이 서울 평균 월세는 151만 원이에요. 1년 전보다 11.9%나 올랐습니다. 집을 사기도 힘들고 빌려서 살기도 힘든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1,500원 기준으로 제조업 생산비가 6.5% 늘어났어요.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은 사람을 줄이거나 월급을 안 올리거나 가격을 올립니다. 결국 그 부담은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1997년은 배가 침몰한 겁니다. 그때는 배를 구하면 됐어요. 2026년은 다릅니다. 배는 뜹니다. 나라는 안전해요. 근데 선실에 물이 차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괜찮다고 안심하는 사이에 내 방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를 구해주는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공포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라가 망하는 위기가 아니에요. 외환 보유액 4,276억 달러, 세계 채권 투자자들의 추천 리스트인 WGBI 편입까지 코앞입니다. 나라는 괜찮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구조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체크하셔야 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 점검하세요. 혹시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금리가 곧 내려갈 거라는 기대, 지금은 접어두시는 게 맞습니다. 환율이 이러는 한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지출 구조를 다시 짜보세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해외 여행 비용도 올라가고요. 특히 월세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서울 월세가 1년 만에 11.9% 올랐다는 건 다음 계약 때 내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달러 자산을 일부 가져가세요. 원화만 들고 있으면 환율이 오를 때 내 자산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달러 예금이든 달러 ETF든 자산의 일부를 분산해 두면 환율 상승이 오히려 방어막이 됩니다. 팩트를 아는 사람과 공포에 떠는 사람의 차이는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서 갈립니다. 오늘 영상이 그 행동의 시작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 앞으로도 계속 쉽게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